1층부터 8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나오는 이유였을까? 혹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이유였을까?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로메이트 고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저 오늘은 어떤 영상을 분석하죠? 오늘은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중에 하나인 The H쇼라는 프로그램 속에 나오는 공간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오셨어요? 네. 저는 이틀 전에 다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다 봤거든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꽤 오래전에 봤다가 어저께 컨텐츠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두 번째 보는 거고 컨텐츠를 위해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스토리상 주인공이 8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관계들의 공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더 잘 보였어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이 어디였어요? 저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특정 공간보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모델하우스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모델하우스 안에서 살아남기 이런 느낌으로 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모델하우스라고 하면 실제로 살기 위한 용도보다 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어질 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쵸. 소품들도 다 가짜고 다 작동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화장실에 물도 당연히 안 나오고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DA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8명의 참가자가 존재를 하고 그들이 어딘지 모르는 공간 속에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각자가 공간들이 다 달라요. 그쵸. 1층부터 8층까지 존재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공간 속에 사람들이 랜덤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화, 이제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이제 3층이죠. 이 친구가 이제 메인홀에 딱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간을 쭉 둘러보죠.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 게임에 대한 룰을 숙지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게 돼요. 이 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창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음식이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다 줄 승강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위에는 얼마를 벌었는지 이제 금액이 써있죠. 이게 다예요. 유준열의 방에는 이게 전부고 이외에는 CCTV로 이제 감시당하고 있구나를 알 뿐 방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오징어 게임을 분석했는데 거기 나오는 공간처럼 허무맹랑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은 거기 그냥 갇혀서 게임을 할 뿐이죠. 이제 이 3층 참가자가 입장을 해서 방 안을 쭉 둘러봤어요. 동욱 씨가 이 공간에 처음 딱 들어갔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일단 창문도 지금 가짜 창문이잖아요. 맞아요. 있는 거라고는 사방에 CCTV, 사생활이 없고 가려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뭐라도 사야겠다. 뭐 침대 먼저 구매하지 않을까. 자, 침대를 우선은 구매를 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메인 홀로, 메인 광장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 24시간이었던 그 타이머가 30몇 시간까지 늘어나면서 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게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층이 다를 뿐 8명이라는 사람들이 공평한 조건 안에서 게임을 하는구나 판단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같은 조건 안에서 게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회차가 이제 지나갈수록 다른 방의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조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여기를 놀이터같이 꾸며놨을까? 맞아요. 사실 집 앞에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어떤 조형물이 있진 않잖아요. 놀이동산에서나 볼 법한 공간들로 무대를 세팅을 해놨을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최대한 재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힌트로 준 게 아닐까 지금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8명이 다 모였고 자기소개를 해요. 이 광장에서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받아오는 엘리베이터가 광장에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포인트가 우리 메인 숙소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 빨간색 계단.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 빨간 계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빨간색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컬러보다도 오브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계단이라고 하는 그쵸. 게 되게 하얀색과 빨간색 대비되는 컬러로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의 계단이고 그 계단이 실제로 1층부터 시작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광장이 1층이라면 네. 실제로 1번 참가자가 들어가는 공간은 한층 위가 돼요.
그렇게 계단이 양사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계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은 2화부터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화 첫 장면에 이제 나머지 참가자들이 다 8층으로 올라가서 8층에 있는 참가자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진다든가 되게 비교가 됨으로써 내가 되게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불리해 보인다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계층이 나뉘면서 불합리함 속에서 각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거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층에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공간의 크기, 그리고 올라가는 금액,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음식과 물. 여기서 보면 사실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세 개 다 충족이 안 돼요. 옷은 옷대로, 식은 식대로, 맞아요. 집은 집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8층은 그게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잖아요. 옷을 살 수도 있고, 물은 8층에서부터 나오고, 공간도 가장 크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8층을 다 보고 난 이후에 다양한 감정들을 느꼈을 것 같은데, 8층이 가장 크고 내 방이 상대적으로 더 작구나, 그리고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이 저 8층보다는 작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이 공간적인 그리고 게임의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룰을 정해요. 공평하게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의식주 중에 식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밥을 공평하게 나누자. 8층도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수긍을 하고 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설비, 대소변.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집을 가든 화장실, 주방 이 정도는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주방이 없어도 화장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리현상. 생리현상이고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아주 당연한 숙제라고 예전부터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시스템은 모든 게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중력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섭리에 맞지 않는가. 하지만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로켓이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아래에 있던 로켓을 저 하늘로 보내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밑으로 뿜어내줘야 우주선을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죠. 그 모습하고 비슷한 건데,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는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명예, 권력 등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맞아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는 관련된 스포츠로 클라임도 있고 그렇죠. 등산도 있고 네. 다들 위로 올라가는 게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그리고 편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법적으로 6층부터인가요? 네, 엘리베이터 필요하죠. 한 5, 6층 정도만 돼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보면 그게 왕관의 무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층 참가자는 밑에 광장부터 한 층만 올라가면 되지만 8층 참가자는 되게 높은 층수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왕관의 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왕관의 무게가 방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행위와 계단을 올라가서 집까지 가는 그 행위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등산하듯이 한 2시간 걸려서 올라가서 그 공간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단 8층 올라갔는데 이 호사를 누린다고? 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높이에서 나오는 위계 질서가 그 8층 기준으로 보면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층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방에 있는지 없는지 뭐 대충은 확인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그 방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용건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우리가 전통 건축에서 비슷한 공간들이 있지 않나요? 부석사 정상에는 뭐가 있죠? 그 베를린 기둥으로 돼 있는 무량수전. 맞습니다. 무량수전은 가장 높은 위계를 지닌 공간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선이 단단단지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좋은 곳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상징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단일 건축물로 보자면 누각,
우리가 기존에 1층으로 있던 건물들을 기둥을 하나 더 세워서 2층으로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볼거리들이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거기 역시 높이 차에서 주는 위계들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비슷한 예로 이 공간에서 우리가 1층부터 8층까지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크기도 물론 크기지만 가짜로 만들어진 창문에서 보여주는 공간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아, 맞아요. 방마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창문의 풍경이. 8층에 올라가서 보면은 서울시 전체가 보여지는 듯한 느낌의 풍경이 그려져 있는 반면에 우리 주인공 이 3층에서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주택가의 인면이 비춰지게 돼요. 이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층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벌 회장님들을 보면 8층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아 보일 거고 그들의 삶이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그 모습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아래층 저층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 서민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높은 공간에 올라갔을 때 바라볼 수 있는 뷰 되게 시원하고 멀리까지 보일 수 있는 뷰를 봤다면 아래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있고 비슷한 층의 다른 건물들이 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되게 답답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점은 1층부터 8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구조가 승강기예요. 아, 승강기는 막 지그재그로 계단처럼 올라갈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승강기는 올고지 서 있는 모습을 띠고 있을 거고 거기에 방들이 달라붙는 형태로 이 공간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재밌는 포인트인데 가장 큰 이 건축의 특징은 구조적인 불합리함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엄청 커요.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피라미드 형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층부가 굉장히 넓게 깔려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띠게 됐는데 실제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1층이 밑에 존재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커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겁고 큰 것이 위에 있다 보니까 하중을 아래로 전달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불합리함 때문에 실제로 건축을 이렇게 하진 않죠. 큰 덩어리들을 더 아래에 배치를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배치를 취하게 되는데 높은 건물일수록 그런 형태들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르즈 칼리파나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중력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죠. 네, 원래 같으면은 피라미드처럼 맞아요.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가 거꾸로 돼 있는 것처럼 불균형하게 어떻게 보면 팽이죠. 맞아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공간을 띄고 있는데 이거부터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맞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이 공간에 모여서 룰을 정하고 어떤 규칙을 정해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생필품이라든가 꼭 필요한 물품들을 공용 시간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죠. 이때 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8층 참가자 갑자기 나 게임 안 할 거야 힘들어 재미없어졌어 라고 집에 가요. 그랬더니 다른 참가자가 와서 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장 좋은 공간에 살고 많은 상금을 받고 있는데 너가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지 왜 지금 포기를 하고 집에 가냐, 어떤 불만을 표시하니까 8층 참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공용 공간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시간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것들인데 나는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네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그거 자체가 불공평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죠. 시간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멋있는 얘기네.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8명의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1층 참가자면 어땠을까? 8층 참가자면 어땠을까? 중간에 껴있는 4층 참가자면 어땠을까? 내 상황이 더 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8층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1층에 있을 때는 기본적인 생리현상부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가장 아래에 있는 불합리한 혹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인지했을 때 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 것들이 훨씬 어려웠겠다. 어떻게 보면은 1층 끼가 제일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공간에서 그 주는 힘으로 엄청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맞습니다. 뭐 7층은 브레인이라고 하고 6층 현실에서는 깡패죠. 그쵸.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1층부터 8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나오는 이유였을까? 혹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이유였을까?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간에서 주는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8층 사람이 1층을 배정받았으면 어떤 스탠스로 나왔을까? 7층 사람? 2층 사람? 근데 2층 사람이 사실상
싸움도 제일 잘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 2층 사람이 8층으로 갔다고 하면은 굉장히 통치를 잘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는데 꼭 공간에서 주는 힘이었을까? 혹은 돈에서 나오는 힘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위치 차이로 인해서 힘든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이 중에서 밥을 제일 조금 먹는 사람이 8층 사람이에요. 아, 맞죠. 한 점씩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덜어서 먹고 나머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반복한 이후에도 그 친구는 밥을 먹지 않아요. 왜? 내가 음식으로서의 어떤 무언가를 나한테 딱 맞는 정도로만 취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남들에게 줘버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8층 사람이 1층에 있다면 과연 막 허겁지겁 막 밥을 먹었을까? 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하게 됐어요. 저는. 잠시만요. 8층 사람이 1층으로 왔다면 밥을 허겁지겁 먹었을까? 어, 오히려 1층으로 이제 떨어지는 양이 좀 적잖아요, 밥이. 그쵸. 그래서 뭔가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그렇게 느꼈냐면 이 8층 참가자가 처음에 이 공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수영장, 가짜 수영장을 보고 막 뛰어듭니다. 다이빙을 막 해요. 아, 맞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제대로 퍼지죠. 그러면서 코피가 막 납니다. 그게 이제 첫 등장인데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거 재밌으면 이거 해야 되는 성격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였어요. 누가 시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난 여기 수영장이 있네? 수영하면 재밌겠다. 수영을 하는 자신만의 생각이 올곧이 있고 그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꼭 8층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스탠스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좋게 말하면은 좀 본인의 줏대가 있는 캐릭터. 맞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절제력이 전혀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가 한번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생겨요. 밑에 있는 참가자들이 위에 반란을 일으키는. 근데 그때 8층 사람이 한번 잡힙니다. 여유를 잃지 않아요. 다른 층과는 다르게.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이 공간을 봤을 때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 요 계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밖에서 바라보는 이 장면을 놓고 봤을 때 각각 층별로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상상이 가나요? 전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세트장이 구조적인 면을 봤을 때 계단이 양쪽이 다 똑같은 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뜻은 건물마다 갖고 있는 층이 똑같고 가로 세로 너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최소 계단실만큼. 근데 계단 끝나는 지점마다 항상 방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방마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구조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물론 세트니까 가능했던 이야기일 거고 이런 것들이 인간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공평해 보이나 실제로 그 숨어있는 내면들은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겉보기만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듯이 되게 잘나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듯이 이 인면 자체가 그런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계단이 위로 올라갈수록 한쪽 면이 길어지고 높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계단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구조로 공간을 해석을 했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눈에 도드라지는 계단이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좌우폭이 똑같고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공간 역시 같은 공간일 것이야 라고 은연중에 보여지게끔 만드는 장치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공평해 보이는 게 있네요. 맞아요. 밖에서는 전혀 그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저희가 질문받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만약 이 공간을 실제로 건축한다면 법적, 구조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질문이 있는데 일단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맞아요. 그리고 설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승강기 설치 기준에 어긋나는 건물 중에 하나죠, 이 건물이. 맞아요. 왜냐면 이 건물은 8층짜리 건물이고 승강기는 6층 이상일 때 그리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승강기가 없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못 지켰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법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저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구조적인 문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법적인 문제는 좀 다른 이야기죠. 계단 난간이나 이런 것들로 합리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광장을 봤을 때 바닥이 되게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단 차이가 복잡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베리어 프리. 근데 램프가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서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이거 어때요? 폐쇄적인 구조가 인간의 윤리적 판단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 분석했던 오징어 게임하고도 굉장히 상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어딘가에 가둬놓고 게임을 시켜요 항상. 그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일까? 사회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갇혀있는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돼요. 조건들이 일반적인 사회랑은 다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사회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형태가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첫 번째는 이 사회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규칙들을 정하는 것이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그 섬 속에 갇혀서 게임을 하는 어떤 조건들만 갖춰져 있고, 살인이라든가 폭력적인 행위 같은 경우는 암묵적으로 용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듯이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작은 사회가 새로 구축이 되고,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룰이라면 폭행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런 것들이 윤리적인 것들과 맞닿아 있을 때 나는 이 사회에서 이 새로운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속에 나만 있었다면 내가 윤리적으로 바뀔 이유가 없어요. 아, 맞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회가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여기서는 윤리적인 판단 능력이 사회랑은 다르게 구성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화에 어딘가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극단적으로 원주민이 살고 있는 어떤 되게 원시 부족으로 우리가 딱 갔다면 완전 다른 사회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윤리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다르다.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윤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다른 형태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느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했잖아요. 근본적으로 저희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노예가 생겨버리고 자연스럽게 계급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판단 능력, 윤리적 판단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또 이 층만큼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본인이 권력이 있어도 윤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죠. 맞습니다. 그 2층 참가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동일한 형태로 행위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했던 것들이 강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고 아닌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새로운 룰이 필요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회사 생활을 사회생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사실 일만 잘하면 되고 자신이 맡은 일만 온전하게 수행을 하면 회사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곳이 회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펼쳐져 있지 않을까. 아, 맞죠. 이거는 근데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되게 불합리하게 그 조직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난 여기 너무 좋은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랑 비슷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우리가 이 참가자가 돼서 공간을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참가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바꿀 것 같으신지? 일단 설비가 돼야죠. 저는 냄새에 좀 많이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부터 좀 만들지 않을까. 사실 화장실만 있어도 이 게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공간에서 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더러운 거는 이제 깨끗하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오물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것만 처리를 했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게 엄청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가 이 공간을 재설계할 수 있다면 밖에서 봤을 때 같아 보이지 않게 만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8층 참가자였다면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어주는, 동선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내가 몇 층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은 7층과 공동구매해도 되겠는데. 좋죠. 어차피 1층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자, 오늘은 DA쇼라는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구조적인 불합리함들을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공간적으로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혹은 되게 잘 표현된 부분들도 있는데 되게 완성도 있는 작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잘 표현한 작품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구성이지만 이게 작품만 봐도 재밌는 작품이거든요. 한 번쯤 보셔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DA쇼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드라마,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